전체적으로 가끔 가다가 보여드렸다시피 월봉을 쳐다보면서 시장이 월봉으로 볼 때 뭐 이 정도, 미국 시장은 더더욱 우리보다는 세고요. 이 정도의 하락까지 왔고 코스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작년부터 다 맞은 상태고, 그리고 2007년도의 고점이 2607포인트인데 지금 2694포인트고 지난번에 2591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 자, 이렇게 급등했다 급락했던 것은 뭐 팬데믹 이후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었던 것 때문에 다시 내려온 것이다. 그렇게 보면 당분간 여기 있지 않겠냐. 그리고 뭐 종목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이제 뭐 크게 뭐 우리한테 손실을 주는 구간으로 좀 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좀 길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가끔 보시면 뭐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을 얘기하시는 분들, 펀더멘탈로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편하게. 물론 뭐 저도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시장을 보는 편이고 조금 더 편하게 보는 편이지만, 뭐 매번 이렇게 약한 시장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희망 고문을 하면서 위로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 우리 시장 안 됩니다, 당분간 다 피해 있자, 이렇게 딱히 얘기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좀 거쳐 나갈까, 이 구간을 우리가 좀 피해 나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나 저는 1월에 하락을 할 때는 금리 인상의 우려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적 왜곡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기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을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거나, 또는 좀 기다리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생각이 바뀌었냐?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점차로 시장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을 자꾸 잃어가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함이 계속되면은 나중에 짜증도 나고, 그 짜증의 심리와 또는 두려움의 심리가 우리가 실수를 하게 만들거나, 또는 어떤 순간에서는 엇갈린 엇박자나는 투자도 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어렵고 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랩으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에 내려간 거는 뭐 수익 난 거에서 내려가고, 또 하락폭이 뭐 10% 이내다, 뭐 이런, 뭐 그 정도는 뭐 별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닌데, 이게 점차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걱정이 두려움이 되면은 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멘탈 잘 잡고, 마음가짐을 잘 잡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시황 자체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심리 상태와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홍윤기, 이 성함을 쓰신 분이 코스털라니는 금리 인상기에는 주식을 쉬라고 했다. 맞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론과 똑같이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금리 인상기에 시장이 안 좋았던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상한다는 건 기정사실화 됐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난 연말부터.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 팔고 천천히 기다렸다 나중에 사야겠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론도 알고 마음도 아는데 행동이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늘 시장이 올라갈 때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내려갈 때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최적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안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미국 시장이 참 부러운 건 뭐냐면요.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 강하고 뭐 종목이 강하고 이런 게 부러운 게 아니고요. 미국 시장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수급도 그렇고 이론대로 많이 움직여요. 즉 어닝 시즌에 호실적 발표를 하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쁜 실적 발표하면 주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우리는 잘 안 그런 경우가 많죠. 어제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1분기 시장 컨센보다 실적이 낮게 발표된 2차 전지의 소재 쪽은 실적은 낮게 발표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왜냐하면은 완성차 메이커들의 생산량이 줄었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실적은 컨센보다 나빠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쪽은 다 뜨고 있죠.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도 그쪽은 좀 뜨고 있죠. 그쪽은 뜨고 있습니다. 호실적 발표한 쪽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제가 이 방송은 차근차근히 제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론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연 설명과 중간중간 딴 얘기로 새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미국의 다우존스, 지금 S&P 500인데요. 보시면 뭐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이 또 띄어져 있으니까 이걸로 볼게요. 얘는 1차 하락했어요. 반등했어요. 2차 하락했어요. 반등했어요. 3차 하락했어요. 이거 지금 이 한 달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3차 하락 후에 반등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 반등에서 하락 추세선의 상단 부분을 돌파하면 강하게 반등을 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진다. 다시 떨어졌을 때 돌파를 계속 얘기 들으면서 자, 돌파했는데 지금 이 선이 이거예요. 옆에 있는 이 선이 이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떨어지는데 얘가 다시 떨어져서 그러면 이 하락 추세선의 이쪽으로 다시 얘가 들어오느냐, 이 밑에까지. 이게 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또 박스권에 좀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던 올라가던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의 경과 상황을 봤을 때 이 안에 박스권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위쪽으로 좀 이제 한 번쯤 바라보지 않을까.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잘 맞잖아요, 얘네들은. 얘는 차트 분석도 잘 돼요. 사실 보면. 또 일간으로도 그래요. 일간으로도 얘를 보면요.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중간에 쉬고 또 가파르게 오르면 중간에 쉬고 그렇죠? 근데 3일 하락해서 너무 급락하니까 저가매수 돌아서 반등하고 또 이틀 이번 주 이제 시황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굉장히 강했잖아요. 특히 나스닥이 제일 강했습니다. 나스닥이 제일 강했는데 이번 주 초에 월요일 날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규정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일부 완화적 허용을 하겠다라는 내용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일대 주주가 됐다는 내용과 함께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이 다 상승했어요. 그날 3% 이상씩 다 급등했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은 연준 부의장이 요번에 5월 3일에서 4일 날, 5월 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4일 날 FOMC 회의 때 50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요번에 양적 긴축을 시작해야 된다. 약 950억 달러씩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FOMC 회의록을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금리 인상은 다 시장에 반영되었다면서요? 네, 반영이 되었습니다. 채권 시장을 보면. 지금 이전만기 국채 수익률이 2.6%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다 반영이 됐어요. 그걸로 하락한 게 아니고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그것을 반영하면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간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보시면 나스닥 기준 보시면 어제 마이너스 1.44% 저점인데 종가 플러스 0.06으로 끝났잖아요. 이틀 동안 이게 5% 정도 빠진 거예요. 저점 기준으로 되면.
그랬더니 이거 너무 많이 빠졌어. 이제 또 사야지. 또 매수가 들어와서 어제 반등을 준 거예요. 너무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가고, 그리고 너무 좀 단기에 급등했다. 그러면 차익 실현 매물 나와서 빠지고, 이런 흐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흐름이 미국 시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데, 다만 우리 시장이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늘 그런 건 아니고요. 시장이 강세이거나 시장의 야금이 좀 풍부하거나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일 때는 빠지면 올라오고 또 너무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나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너무 지나치게 오른 부분을 되돌리며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좋지 않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세의 모습을 1월 달에 보임으로써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취약하고 약세 국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된 겁니다.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나스닥으로 볼게요.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제가 지난주에는 뭐 특집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 못 드렸고, 그 지난주에는 여기 방송실을 뭐 꾸민다 그래서 2주간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보면은, 자, 이런 각도로 올라오다가 팬데믹을 맞아서 돈을 왕창 무려 4.5조 달러를 풀으면서 올라왔어요. 이거는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럼 비정상의 정상을 한 게 뭐냐?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것이고, 금리가 제로금리예요. 제로금리도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이고, 그럼 시장은 그것으로 인해서 올랐으니까 다시 한번 내려온다. 근데 이 내려오는 게 원위치 하면서 내려오느냐? 그렇지는 않죠. 원위치에서 내려왔으면 시장은 항상 박스권에 있어야죠. 과거로부터 수십 년 동안 올라갔다가 원위치하고 올라갔다가 원위치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갔다가 되돌림, 올라갔다가 되돌림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계속 오른 거죠. 연봉을 볼까요? 계속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내릴까? 그러면은 원위치 하는 것은 아니고, 원위치 하는 것은 아니고, 자, 상승폭에, 미국은 뭐 차트도 잘 맞으니까요. 상승폭이 여기부터 상승한 거니까, 한 중간 라인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또는 고점으로부터 한 20% 정도는 좀 내려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잖아요. 고점으로부터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금융 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일반적인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이나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고점으로부터 한 20% 정도 하락을 합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고점으로부터 20% 하락을 했어요. 이번에만 그러냐? 아닙니다. 2018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여기가 2018년도예요. 2018년도에 하락을 보세요. 2018년 10월에 저점 마이너스 14%, 그 다음 달에 마이너스 6%에서 보합으로 끝났고, 그 다음 달에 마이너스 15%, 여기 한 20% 빠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빠졌다가 그리고 나서 되돌림을 다시 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점이 한 방에 20% 정도로 빠졌기 때문에 저점 확인은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지 않는다면, 금융 시스템의 위기라는 것은 결제 불이행의 위기가 생긴 겁니다. 소위 말하는 국가의 디폴트, 기업의 디폴트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당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까 봐의 걱정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그냥 뭐 호재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요걸 텍스트로 설명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6%,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4%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 이거를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지금 20pp까지, 플러스 20pp까지 벌어졌거든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향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 때문에 또 시장이 들썩들썩 했습니다. 근데 다시 플러스가 됐지 않습니까? 플러스 베이시스가 됐어요. 이 스프레드가 됐어요. 이건 왜 그랬냐?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추정하면서 움직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요번에 뭐 50bp씩 올려서 뭐 2%까지 올린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올린다. 그래서 뭐 최대 3.5%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가이던스는 2.9%였죠. 그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5%까지 올라왔으니 그건 반영을 한 거잖아요. 얘가요.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경기의 장기 성장률을 추정하면서 움직이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2년 만기보다는 못 오르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미국의 그리고 글로벌리 장기 성장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좀 해소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장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양적 긴축을 5월에 5월 950억 달러씩 하겠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양적 긴축이 뭐죠?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줘요. 그럼 채권을 사주면서 돈을 줄 거잖아요, 시중에. 그래서 시중에 돈을 푸는 거,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하는 게 양적 완화고, 양적 긴축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내다 파는 거예요. 채권을 내다 파고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는 거죠. 이것을 팬데믹 때는 월 1,200억 달러씩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이번엔 950억 달러씩 회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좀 전에 시중에 있는 채권, 국채와 모기지 채권, MBS, 모기지 채권을 사주거나 팔거나 하는 건데 이 채권들이 2년, 5년 이런 게 아니고 10년짜리, 20년짜리 이런 채권들이에요. 그러면 이쪽의 수급상으로 볼 때 10년 만기 채권 시장에서는 10년 만기 채권들이 시중에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왜 길게 설명드렸냐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뭐냐? 금리 인상은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 반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양적 긴축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적 긴축에 대해서 반영이 어느 정도 할 거냐? 2019년도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2%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위로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이 막 흔들릴 거냐? 아닙니다. 최초에는 그것을 크게 반영하지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크게 반영하지는 않아요.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2018년도에 2019년도 그때 아주 그렇게 강하게 반영하지 않다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어서면서 시장이 텐트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주초에는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의 회계자료 규정의 보완 그리고 트위터의 일론 머스크의 일대주주 등극 뉴스로 기술주들이 급등했어요. 그러나 3월 FOMC 회의록 그리고 연준 부의장이 50bp 인상과 그리고 양적 긴축의 950억 달러의 논의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급락하고 전일 저점으로부터 다시 반등한 시장이 현재 미국 시장이고 미국 시장의 흐름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미국 시장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냐?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나스닥의 저점이 12,550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 12,550포인트거든요. 요걸 추세적으로 빠져다가 추세를 좀 위로 올랐었잖아요. 지금 13,897포인트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추세, 하락 추세에 있었어요.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저는 저점 확인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3,000포인트, 뭐 조금 더 넙하게 본다면 13,500포인트, 요게 저점이 13,500이거든요. 여기서부터 14,500 사이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14,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저는 등락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등락하는 가운데 한번 반짝 올라갈 재료가 있다면은 좀 이따 다시 제가 전망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미리 뭐 일단 흐름을 찾아가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는 종전 소식이 있으면 반짝 위로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보다도요. 지금 S&P 500하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고점, 역사적 신고점부터 이렇게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장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말씀드려볼까요? 왜, 뭐, 미국의 빅테크와 뭐 애플이나 이런 것들 잘 안 빠지고, 애플도 별로 이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애플 제가 띄워놓은 게 있나요?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이거 보시면, 이거 지금 이제, 지난번에 주식 분할 때 내려온 거 빼고 최근 보면요. 최근만 볼게요. 이렇게요. 이게 지금 1월에 폭락했잖아요. 시장이 1월에 급락했다가 반동 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그다음 반동 주고 이게 지금 182달러가 최고점이에요. 종가 기준으로는 177달러가 1월에 시작한 그런 가격입니다. 지금 172달러예요. 빠진 게 없어요.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와 그리고 S&P 500과 같은 미국의 지수들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신고가 날 정도로 센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뭐 다 알죠. 제가 여러 차례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더 강한 이유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 드려볼게요. 뭐냐면 위기 상황이 되면요. 실제로 전 1995년 12월에 증권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1997년 12월에 IMF 디폴트, IMF 외환위기를 맞았어요. 그리고 IT 버블 붕괴를 2000년도에 맞았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맞았고 남유럽 피그스국가의 디폴트도 맞았고 가장 최근에 팬데믹도 맞았고 여러 가지의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고 나서 위기가 끝나고 나면 항상 신흥부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신흥부자가 생긴 상황 속에서는 위기 상황 속에서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부자인 사람이 또 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됐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지금 경기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자고로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에, 그리고 지구상에 질병과 전쟁과 기아가 있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기아라는 거는 옛날이야 굶는 게 기아지만, 지금은 살기 힘든 게 기아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려운 거예요. 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고, 그리고 특히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운 이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부자이고 튼튼하고 그런 국가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자원 패권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원 부국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브라질 지수가 많이 올랐죠.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브라질? 한번 볼까요? 저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전 세계 국가에서 브라질 국가에 그 나오나 모르겠네. 네? 세계 주요 지수, 기타 세계 지수에서 나오려나? 브라질? 보면 우리 브라질이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보시면 브라질은 거꾸로 지난 12월 저점, 이번 1월 저점으로 해서 지금 브라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참 냉정하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브라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얘는 자원부국이에요. 자원부국.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건 또 우리나라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미국 얘기가 또 샜는데 왜 그러냐? 얘네들은 원래 자원도 많지만 조금만 자기들이 손만 내밀면 줄 수 있는 자원부국의 남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의 패권 경쟁에도 그렇고 돈이 있는 곳에서 더 돈이 몰리는 것도 그렇고 또 빅테크들이 고성장의 빅테크들이 있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이 훨씬 좋은 모습이고 이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반등을 주면 미국은 신고가 트레이드 할 수 있는 정도의 강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상황은 그렇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선물이 못 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침에 지금 선물 외국인들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현재 선물을 약 930계약 정도 매도하고 있고 어저께 12,000계약 매도했고요. 그저께 한 10,000계약 정도 매도했어요. 집중적으로 선물을 매도하고 지금 공매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치고하기 위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야지만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저는 이제 공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어제 12,000계약 매도, 그저께 10,000계약 매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나마 우리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잘 이 정도면 훌륭하게 버티는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도가 93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을 끌어내리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되고 있고 거기에 공매도 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된 거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면서 선물 끌어내리고 그리고 또 환매해서 이익 내고 단기 거래도 해가면서 또 공매도해서 돈 벌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시장에서 막 장난치면서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왜 그러냐? 힘이 센데 그 힘과 좀 맞먹을 수 있는 대항의 힘, 체력이 있는 대항 거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없어요. 연기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국내 기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개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힘센 10명이고 우리나라 우리 개인들은 비교를 한다면 우리는 힘이 약한 100명이에요. 걔네가 일당백이 되는데 뭐 한 명이라도 100명을 상대하는데 걔네 한 10명 정도 있고 우리는 100명, 1000명 있어봤자 안 되는 거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지금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취약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도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2주 만에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2018년도에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은 여러분 2016년, 17년도에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시장 안 빠졌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은 그래서 우리 시장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금리 인상 반영된 거예요. 근데 2018년, 19년도에 뭘 했냐? 양적 긴축을 했어요. 양적 긴축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 시장에는 양적 긴축보다 더 큰 영향이 2018년도부터 19년까지 1년 반 하락하는 동안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그게 미중 묘 분쟁이었어요. 이 2018년, 19년도를 일단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움직였냐를 한번 아주 자세히 좀 볼게요. 연초에 상승했다가 곧바로 밀렸다가 그 다음 반등 주었다가 한 3개월 밀렸다가 반등 약하게 주었다가 또 밀렸다가 그 다음 또 반등 주다가 또 밀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 시장은 작년부터 빠진 게 있어요. 작년 7월부터 하락을 했잖아요. 내리 하락해서 반등했고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승의 되돌림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을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3월에 2월 이게 십자형이 플러스 1.35입니다. 이거 2월에 반등을 했어요. 3월도 반등을 했어요. 근데 반등이 약하죠, 지금. 이렇게 약한 거 보니까, 야, 이거 또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에도 그랬으니까. 얘는 양적 기축하는 동안. 왜 2018년도하고 비교를 많이 하냐면, 2016년, 17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지만, 이때는 금리 인상을 거의 마무리되면서 양적 긴축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시장에 뿌려놨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때보다 급해요. 두 번째, 그때는 지금처럼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금리 인상하고
빠르게 지금 양적 긴축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시차를 두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곧바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동시에 지금 5월달부터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튼 통틀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하는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어요. 지금 볼까요? 지금은 금리 인상 시작했습니다. 양적 긴축 이제 한다고 합니다. 장단기 금리차 일석으로 또 마이너스 났다가 지금 다시 돌아서긴 했지만 아무튼 역전이 됐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뭐 여전히 있지만 지금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약간 묻혀진 거죠. 지금은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고 서구 국가와 러시아 중국 간에 지금 분쟁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정말 역사가 더 많이 발전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이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가미 군요는 금리를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설명을 한 것이고, 그리고 환율을 가지고 시장을 설명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1월에 급락했어요. 그리고 2, 3, 4 반등 시도를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재차 한 번쯤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폭을 보면, 이때 지금 계산해 볼게요. 2018년도에 시가가 2,578포인트였어요. 최저까지 떨어졌을 때가, 1,900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종가나 2,000 정도 되네요. 그럼 500포인트 빠졌어요. 500포인트, 2,500포인트에서,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2,570이니까 580포인트 빠졌습니다. 2,500포인트에서 20%면은 500포인트고, 그러면 25% 정도 빠진 거네요. 1년 반 동안 빠진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1년 반 동안. 그런데 지금 볼게요. 지금 얼마큼 빠졌습니까? 3,300이 고점이에요. 그리고 최저점은 지난번 2,591포인트고 지금 2,688인데 지금 더 떨어져서, 그러면 3,300에서 2,600이라고 할게요. 2,600 기준을 이제 마린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700포인트 빠진 거잖아요. 그럼 3,300이 10%가 330이니까 20%면 660이고, 그렇죠? 그러면 25%라고 치면은 660, 한 708포인트 되겠네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2,500과 2,600 사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지금 하락하지 않고 자꾸 빠지면 올라가고 빠지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고점으로부터 빠진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래를 보고서 지금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기 기준으로 봤을 때, L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지금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상황은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네,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죠. 이걸 보유해서 얘들이 언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걸 보유해서 수익률하고, 그러면 그거보다는 다른 쪽에 좀, 다만 일부라도 옮겨서 다른 쪽에 수익률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과 갈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좀 시간을 두고서 쓸 수 있는 자금이다. 그리고 시간의 텀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수수료나 이자가 나가지 않는 그런 자금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금이라면 이런 종목들에서는 지금은, 매도보다는 보유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조금 더 시간을 보면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저는 물타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더 물타서 가격 단가를 맞추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신규로 매수를 한다면, 시장이 수급이 좀 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제가 그 타 방송에서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한 2주 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고, 미국의 빅테크가 막 오르고,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의 호재성 재료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 시장이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 주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밑에서 고전할 거다. 즉 나중에 사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때 올라가지만 된다라는 기대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꽤 걸리는 쪽이 그쪽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기를 보고 계시는데 애들이 당장 수익을 주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더 물을 타가지고 그 오랜 동안 시간을 같이 고생하지는 마시고 현금은 그냥 들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면서 수급이 조금 변한 거는 어느 쪽으로 많이 변했냐면은 소위 오늘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오프닝이라든지 그쪽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자원 개발 쪽 그런 쪽도 좀 움직이고 있고요. 조금 변화됐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변화하는지 좀 지켜보다가 그쪽에서는 좀 하고,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와서 사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노텍을 팔고 삼성전기, LG전자, 이런 쪽으로 옮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2주 동안 제 방송을 못 했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때 못 오르면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줄였습니다. 뒤늦게 지금 줄였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들고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얘들이 좀 답답하겠구나. 그러면 다른 데에서 좀 단기 거래를 해봐야겠다. 요 정도예요. 이 정도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쪽은 지금 매도보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보다 매도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를 만다 하더라도 다 단기 거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기 거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아 같은 경우에 이제 양봉 주고 조정 보였다가 양봉 주고 조정 보이고 이런 식으로도 움직이잖아요. 근데 기아도 약간 추세를 전환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잖아요. 아직 현대차는 아직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기아차가 더 좋은 겁니다. 둘의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지금 더 좋은 것처럼 차트 자체는요. 그렇게 등락이 있는 차트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시장은 굉장히 공평한 게, 지금은 어떤 게 오르고 지금은 얘는 못 오르고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걔는 세워놓고 또 얘는 오르고 그래서 되게 비슷비슷하게 수익률을 맞춰가요. 물론 사양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시장에 뒤처지는 어떤 섹터나 기업들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익 성장이 있는 기업들은 그 순환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트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당장 걱정스러운 건 이런 거잖아요. 당장에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작년 7월서부터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차트를 보면 명확하죠. 우리 매매 기술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장대 운봉이 발생했는데 장대운봉의 하단에서 반등을 해냈지, 하단분이 못하는, 아까 미국하고 완전 다르죠? 미국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제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나스닥으로 볼까요? 뭘 볼까요? 얘네를 보면은, 장대운봉이 발생되면, 장대운봉에, 이거 다시 지우고 볼게요. 이렇게 장대운봉이 발생되면요, 장대운봉의 하단에서 반등을 하면, 이건 더 빠지고, 근데 음봉을 넘어서는 양봉이 발생하면 이제 더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이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한 매수를 해서 누군가 이제부터는 저점 찍었으니까 이제 매수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거고,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시면 삼성전자의 거래를 보면 우리 개인 투자들이 계속 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한번 봐볼게요. 삼성전자를 그냥 연일 계속 사잖아요. 이 매수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단기 매수로 들어온 매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매수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도
이만큼 많이 떨어졌으니까 나 여기서 사서 기다려 볼래 하는 매수이지 단기적인 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언론에 보면은 외국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는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사서 물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뭐 지금 당장 뭐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 이주일 얘기하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지금 산 개인들은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전체 시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월봉으로 보여드렸는데 일봉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그나마 좀 박스권으로 있었던 그 구간, 이 구간을 1월 달에 그냥 쭉 내려버렸다가 아래에서 계속 이렇게 등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한 2850포인트 위로 만약에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처럼. 그러면 저점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태라서 우리 코스피는 저점 하단에 있는 2591포인트, 26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트라이 할 개연성이 있다. 아래로. 지금 이렇게 시황을 얘기를 많이 하죠. 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낮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죠. 코스닥은 이 박스권을 사냥 돌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은 아래로 떨어지면서 낙폭이 생기면 도로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요. 오히려 요즘에는 중소형주 갖고 있는 종목들은 그래서 저점으로부터 좀 올라와서 내 전체 장구에서 좀 보탬이 되는데 대형주들이 못 올라와서 걔네들이 그냥 고생하는 이런 현상이 요즘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나 LG전자 호시적 발표에도 뭐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면서 그러면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소형주는 호시적 발표했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번 주 한 주만 봤더니 모바일 게임이나 미용기기, 2차전지 소재, 로봇, 그리고 자동차 쪽의 반등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개별 종목 장세이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의 일봉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고 또 월봉을 보시면 야 이거 바로 받는 건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얘기해야 되지만 이제 이어서 시황을 더 얘기하면 다음 주는 그러면 어떤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 요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할게요. 이제 미국 시장을 빼고요. 미국 시장이야 뭐 워낙 지금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코스피가 지금 코스닥이네요. 우리 코스피가 이 상황 속에서 위로 갈 수 있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뭐가 있겠냐? 그건 저는 우크라이나 종전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계속 이렇게 약한 것은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는 상당 부분 환율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화가 지금 1222원, 좀 전에 보니까 1224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던데 최고점은 1244원이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요번에 급등이 나타난 거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1200원 아래로 내려와야지만 시장이 안정화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예요. 1200원 아래로 만약에 강세로 다시 전환되려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야 돼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유로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요즘 유로화 약세입니다. 왜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쪽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 더 안 좋습니다. 이쪽 아시아나 미국 서구권보다 훨씬 안 좋아요. 북미나 이쪽보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약세예요. 근데 유로화 약세의 근본적으로 이번에 가장 큰 단기적인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서를 거꾸로 돌려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됐어요. 그리고 병목 현상이 좀 해소된다는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럼 유로화가 올라가 강세가 돼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원화 강세가 되고 그럼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매도하지 않거나 다시 그동안에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수 진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뭘 살 거냐?
IT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사고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종전 소식이 나오냐면 가장 빠르게 어디서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IT 대형주와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것들, 그리고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 올라갈 거고 그 후방에 있는 IT 기업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단기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나리오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단기 악재가 있습니다. 단기 악재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 밑으로 2600포인트를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가도 많이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월봉 보여드렸습니다.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아무튼 깨고 내려간다. 2500포인트대로 다시. 그렇다면 그건 뭐 때문이겠냐? 그거는 지금 금리 인상은 시장에 반영이 됐지만 양적 긴축은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적 긴축을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월 950억 달러씩 이제 매월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단 한번 반영을 했습니다, 시장이. 그랬다가 또 5월 첫째 주간 또 반영하고 이렇게 시장이 그것을 반응을 할 거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규모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950억 달러가 아닌 950억 달러씩 매년 줄이면 연간 1조 달러뿐이 안 되잖아요. 1조 달러 좀 넘죠. 그런데 지난 팬데믹으로 뿌려놓은 게 4조 5천억 달러인데 만약에 4조 달러를 회수하려고 해도 4년이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해야 된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50억 달러가 아닌 뭐 1,500억 달러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1,500억 달러 가능성은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양적 긴축의 규모와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면 아래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단기 악재입니다. 즉 단기 호재와 단기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답답하죠. 양쪽이 다 있습니다, 양쪽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둘 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냐? 우크라이나 종전 소식이 얘기 나온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급반등 하겠구나. 그러면 시가총액 단기 반등입니다. 제한적으로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반등을 할 때 쫓아갈 수 있는 게 어디겠냐? 그러면 뭐 IT 쪽 쫓아가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은 아직 조금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분위기를 못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IT 부품 쪽은, 소재 얘네들은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돼 있는데 시황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얘네 올라갈 때 빠르게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 기아차나 또는 뭐 인터넷에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올라가는 거는 따라 올라가는 것보다 그들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전 얘기가 나오면 나는 그쪽을 공략할 거야. 그쪽에 있는 종목에서 난 뭘 보고 있을 거야. 또는 그쪽에 있는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난 그렇게 볼 거야. 이렇게 한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아래쪽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래쪽으로 만약에 이게 내려가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아래쪽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난 지금 이거 두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근데 그 지금 팔아야 되는 거를 지금 삼성전기를 팔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그런 게 아니면서 어떤 걸 팔아야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과 국제 곡물 가격 같은 게 오르면서 그것에 수혜 주라고 하면서 올랐던 섹터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반대로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많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후로 올랐던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만약에 매도한다면 그런 쪽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내가 줄일 게 없이 그냥 난 다 들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그냥 들고 있어야 되고요. 들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는데 난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 아까 질문을 어떤 분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기다렸다가 그걸 하는 게 낫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월과 5월에 단기 소재와 단기 악재, 그래서 위로 갈 개연성과 아래 갈 개연성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우려, 제가 악재로 표현하지 않을게요. 우려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반 사이 정도, 한 2년 사이 그 정도 이후에는 꼭 경기 침체가 왔더라. 경기 침체라 하면 2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왔더라. 이게 이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왜 그럴 가능성이 생기느냐? 그건 한마디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원래 부자였던 국가나 부자였던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어려웠던 국가나 어려웠던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더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쟁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자국 우선주의가 지금 우선되고 있어서 요즘 얘기가 글로벌리제이션은 이제 없어졌다. 이제 글로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점차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물가 상황에서 이게 빨리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취약 국가와 취약 기업과 취약한 개인들은 이거 못 버티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개연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차적으로 한 국가가 무너지는 게, 한 기업이 무너지는 게 그냥 단기간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도 그런 조짐은 있을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전략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뭘까요? 지금 주식을 사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를 바라보고서 주식을 사서 들고 가는 거래는 지금은 어렵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단기 거래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다음 주 시황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으로 좀 가져가야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일단 다음 주에는요, 중국의 3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독일도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미국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이것으로 인해서 뭐 5월에 금리 인상을 더 빠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경기 지표가 나온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근데 이거는 시장을 방향을 결정지지는 않을 거예요. 노이즈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지금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고 말씀을 잠깐 드려본다면, 일단 4월은 반등 기대감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 3월에 반등 탄력이 있었고 4월은 어닝 시즌이고 기존의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주요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이라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미국도 그런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왜냐? 국내 반도체 및 기술주들이 지금 호실적인에도 빠지고, 그리고 미국 기술주 반등에도 빠지고, 환율도 지금 우호적이지 않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술주들이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대형 기술주에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하단 박스권 속에서 보수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5월 FOMC를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고요. 양적 긴축 영향으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14,000포인트 전후의 등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전형적인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IT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그것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나 원래 들고 있는 분들이야 그냥 들고 있겠지만, 시장의 트레이더들이나 그리고 기관들은 IT가 아닌 다른 대형주 속에서 다른 종목을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종목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자동차나 게임이나 자원개발이나 보험, 이렇게
종목별로 타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의 악재가 뭐였습니까?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이건 다 반영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반영했던 건 채권 시장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지수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바로 그 시점까지 전부 다 반등했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에 있었던 악재는 악재로 인해서 하락도 반영을 했고 반등도 반영했고 다 반영했어요. 다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앞으로 나올 단기 호재와 단기 악재 이건 뭐냐? 아까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인 호재는 우크라이나 종전과 엔데믹 요것으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된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은 환율로 인해서 눌려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대비 더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종전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걸 알 수 없으니 그냥 단기 호재의 기대라고 표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대예요, 그거는요, 기대. 그리고 단기 약재는 뭐냐? 단기 약재는 미국이 양적 긴축 속도와 폭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긴축을 얼마나 큰 폭으로 할 거냐? 이게 시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단기 약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우려는 경기 둔화에서 침체로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코스피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수급 이슈로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고 베이시스가 좋지 않으면 프로그램 막 나오고 거기에 시장이 떨어질 거고 그걸 알고 있으니 얘네들은 공매도 치고 이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지금 시장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싸울 힘은 없어요. 그러니 싸울 힘이 없으면 싸우지 않거나 회피한다는 것은 그들이 플레이하는 쪽에서 내가 거래하지 말고 다른 쪽에 가 있는 거죠. 그게 전형적으로 그냥 중소형 개별 종목을 거래하는 거죠. 지금 중소형 개별 종목들은 걔네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니까 우리끼리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관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 수급에 의해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도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 그리고 대응 전망 어떻게 대응할 것까지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뉴스들 그리고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서 우리가 거래해야 될지 그런 이슈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슈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 부의장이 금리 인상 50bp 그리고 보유채권 매각을 5월에 시작하게 된다, 빠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건 지금 몇 차례나 연속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금리 인상 50bp 이거는 시장인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지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보유채권 매각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이걸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이건 뭐 빼겠습니다. 얘기를 할게요.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 증시 반등은 좋지만 그건 베어마켓 랠리이고 다시 또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올라간 거는 유동성과 투기에서 올라간 거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그런 재료가 없어. 그러니 아마 다시 빠질 거야. 그런데 S&P 500 기준으로 연말에 4,400포인트까지 빠질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S&P 500 지수는요 4,500포인트 살짝 아래에 있어요. 그 직전에 죄송합니다. 4,400포인트가 아니고 4,000포인트요. 직전의 저점이 4,100포인트예요. 그러면 아래로 빠지면은 지금 현재 지수로 봤을 때 모건 스탠리가 최악의 경우에 빠진다고 얘들이 얘기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로 밑으로 봐면 한 8% 정도 아래로 보고 있어요. 그 8%는 지난번에 1월에 2월에 빠졌을 때 있던 저점 근처예요. 즉 굉장히 시장을 약세로 보는 쪽도 직전에 저점이 있었던 구간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지금 키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S&P 500의 실적 전망 추이를 보면 올해 1분기 EPS 전망은 0.7% 하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2분기, 3분기, 4분기에 1.6% 증가, 2.4% 증가, 3.9% 증가로 지금 상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상향하느냐? 그 전망의 베이스는
공급망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려면 전쟁이 끝나는 것도 한몫할 거고, 그리고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이 끝나면서 엔데믹이 되면서 공급망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어쩌면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있다는 얘기는 다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면서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엔데믹이 되고 빨리 종전이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향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을 미국 원래가에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변화폭과 오늘 아침에 제가 3프로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요. 미국의 금리 변화폭과 주요 주식들의 수익률을 봤더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21년 12월 16일 날 1.41%였는데 오늘 현재 2.66%거든요. 그 사이의 수익률을 봤더니 아카케이는 마이너스 23%, 테슬라 플러스 15%, 애플 플러스 3.7%,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9.8%, JP모건 마이너스 17%, 나이키 마이너스 19%, 디즈니 마이너스 10.8%, 월마트 11% 이렇거든요. 두 가지의 시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금융주가 오르고 가치주가 오른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또 하나는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가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히 맞았구나. 세 번째,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치주는 다 오르고 성장주는 다 폭락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차별화가 분명히 되었다.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올랐고 그리고 필수 소비재에 있는 월마트 이런 데는 올랐고 상대적으로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었다. 그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 섹터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동차 섹터에 전민적으로 개선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기아가 유럽에서 상당히 선방을 했고 MOM으로 월간 단위로 자동차 판매 절대 수량이 계속해서 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및 부품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에서의 기아의 성장은 약 20% 성장을 했어요. 중국이 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건 이제 봉쇄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와 전기 배선 부족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엔데믹과 그리고 공급망 이슈가 사라지면 점점 좋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좋아질 일이 좀 더 많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 고공 행진으로 인해서 취약국들이 위기이다라는 얘기들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61%예요. 짐바브웨가 72%고 스리랑카도 지금 국가 디폴트 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거 설명을 드렸죠. 어려운 상황에서는 좋은 국가는 더 좋아지고 어려운 국가들은 더 어려워져서 이제 디폴트에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 국가의 디폴트가 된 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우리가 남유럽의 피그스 국가들이 디폴트가 되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디폴트가 될 때 우리 시장도 살짝 떨어졌지만 추세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한 단계 떨어진 상태에서 아래에 박스권 시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는 뉴스가 되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뉴스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산 이런 관련 기업들은 성장 섹터로 보면서 종목별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잖아요. 물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지금 강해요. 에코프로비엠의 300% 무상증자는 뭐 받을만 하죠. 300%로 주니까요. 받을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300%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유상받고 무상받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그 흐름을 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막 여기서 급등하고 그러면 쫓아가는 건 부담스럽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이건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골드만삭스의 자료에 의하면 2030년 미국의 자동차 중에 15%가 전기차일 거고 신차 판매는 55%가 전기차일 거다. 전기차와 2차 전지는 여기는 확실한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가 하락이 나오면서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그런 주식들은 사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도 계속 이쪽 섹터는 사는 쪽으로 매수 관점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 전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있거든요. 전력 반도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파운드리 공정에서 삼성, 사실 TSMC도 그렇지만 삼성이 지금 계속 고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 효율 때문에 고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를 해서 고객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삼성전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전력 반도체 관련주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나오면 그 종목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전력 반도체 중에서 애들이 어떤 걸 하고 있나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차트하고 수급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도 꼭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지금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전력 반도체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해볼까요? 뭐 LG노텍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LG노텍은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오큘러스에 카메라 모듈 공급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구글에도 공급한다는 뉴스가 그저께 있었나요? 구글 글래스에 공급한다는 뉴스가 있어요. 애플 글래스, 구글 글래스, 그리고 애플카, 그리고 테슬라에서 나오는 테슬라 자율주행카, 이런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카메라 쪽은 좋아지는데 LG노텍이 현재 이미 거기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차량용 카메라 공급 중에 있거든요. 테슬라는 그 소위 말하는 레이더와 라이다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로 하겠다고 지금 예전에 발표한 적이 있었죠. 어제 뉴스 보니까 도요타인가 혼다에서도 라이다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로 하겠다. 자율주행에서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LG노텍은 장기적으로 성장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LG노텍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또 한참 떠들었었는데, 우리가, 보고서들이. 그랬는데 또 하면서 많이 떨어졌다가 또 반응 줬잖아요. 그러니까 LG노텍은 좀 장기적 흐름에서 그런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흐름을 타면서 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앞으로 그러면 LG노텍이 한 1년, 2년 좋다고 하니, LG노텍이 떨어지면은 좀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종목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것도 우리 매매할 때는 괜찮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암연구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 또 이거 아시죠? 여기 대표적인 게 바이오리더스, ABL 바이오, 티움 바이오, 한미아플, 레오켄 바이오 맨날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 전망 다 얘기했고 뉴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장이? 아까보다는 조금은 다시 반등을 좀 했네요. 전반적으로 아무튼 약세 국면은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1시간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장세잖아요. 개별 종목 장세에서 어떤 관점으로 좀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지금 아까 송원산업 얘기하신 분이 얼핏 제가 봤는데, 제가 이걸 화면을 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이 댓글을 자세히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댓글들은 그냥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에 탁 띄는 것들, 어떤 것만 그냥 특별히 제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눈에 띄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송원산업 같은 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오르면 꼭 좋은 보고서가 나오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원산업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지금 오늘 또 급등했으니까 오늘 이거 단기적으로 단기 고점 찍고 좀 조정 보이겠네요. 지금 이격이나 이런 거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얘는 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송업산업 같은 것들을 보느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는 지금부터는 개별 종목으로 봐야 되는데 개별 종목들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그 종목의 차트와 수급은 마지막에 보는 겁니다. 항상 마지막에 보는 거고요.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섹터냐가 일단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없는 쪽은 훨씬 더 힘들다. 가난한 쪽은 더 힘들고 돈이 많고 현금 흐름이 좋고 이런 쪽이 또 좋다고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송원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5,800억이에요. 화학주입니다. 5,800억이에요. 근데 뭐 기관이 갖고 있고 외국계도 갖고 있고 그런 주식입니다. 그런 주식인데 이제 실적으로 가볼게요. 분기 실적으로 이렇게 넘어가 봤어요. 작년에 분기가 173억, 217억, 301억, 336억. 이번 예상이 1분기가 374억, 그 다음에 402억.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은 1조 1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400억, 순이익이 1,000억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유보율하고 이런 건 뭐 여러분 보시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5,800억이야. 아, 얘는 기본적으로 더 싼 거예요. 얘는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하나 더 보는데요. 재무제표에서 현금 흐름표를 보는데, 현금 흐름표 얘 현금 얼마나 갖고 있냐? 한 1,000억 갖고 있네요, 지금. 현금을 1,000억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000억이야. 아, 그래? 야, 그러면 자, 이거는 저평가됐고, 현금 좋고, 이거는 사야 되는 종목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의 차트와 수급을 보고서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아직 못 오른 종목도 그런 것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몇 가지 샘플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번 몇 가지 이렇게 적어 왔어요. 대원제약. 자, 하나도 못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오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요. 대원제약의 종목 입체 분석으로 가볼게요. 재무제표를 봐보겠습니다. 시가총액 3,800억입니다. 3,800억이에요. 외국인들 한 13% 갖고 있고 국내 기관도 가지고 있어요. 피델리티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일단 기본적으로 검증이 된 회사이네. 그래서 일단 제약주예요. 제약주예요. 그리고 얘 실적으로 봤더니 작년 3월에 안 좋았고 40억, 60억, 100억 조금씩 좀 좋아졌고요. 올해는 한 뭐 100억 정도 근처에서 나요. 그래서 얘가 봤더니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작년에 연결로 봤을 때요. 작년에 다 더해 보니까 이거 다 더하면 그 정도 안 나오는데 지금 이 오류일 수가 없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25억에다가 85억에다가 5억이면 90억, 한 190억, 200억 정도 작년에 나야 되네요. 190억 맞네요. 더하니까 190억이 나오네요. 그럼 작년에 190억이었고 올해는 가이던스가 한 350억이라는데 뭐 퉁쳐갖고 뭐 300억이라고 칠게요. 뭐 영업이익이 200억이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너무 높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시가총액이 지금 3,800억이야. 아, 그래? 그러면 얘는 고평가된 게 아니구나. 얘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차트를 가봤습니다. 근데 차트가 좀 안 좋아요. 윗꼬리 아랫꼬리 길고 한번 급등했다 급락하고 계속 그랬네요. 얘는. 그러면 이런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꾸준히 사기 시작하면 때 같이 사는 방법도 있겠고, 근데 꾸준히 얘가 살면서는 아마 오를 거예요, 주가가. 그럴 때 따라갈 때 잘못하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종목이 빠진다, 만약에. 그럼 그 종목은 사서 내가 홀딩해서 기다려볼 만하죠, 여러분. 기다려볼 만하죠. 그런 주식은 기다리면은 개별 종목 장세에서는 실적이 돼 있는 개별 종목들에서 따로 움직입니다. 제가 아까 현금 흐름을 안 봤네요, 참. 현금 흐름도, 저는 현금 흐름을 꼭 보거든요. 네. 현금성 자산이 얼마큼 있냐? 현재 400억 정도 있네요. 얘는 아주 싼 건 아니에요. 아주 싼 건 아니네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뭐 더 해볼까요? 예전에 제가 이런 종목을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민엔진이, 가비안이, 뭐 이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비안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가비안은 지금, 이제 이거 사야 되네. 지금 일단 차트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가비아를 가볼게요. 자, 가비아가 뭐 하는 회사인지 여러분 보시고요. 외국인들 한 13% 갖고 있고, 그리고 뭐 피델리티도 가지고 있네. 일단 그거 검증 다 됐어요. 왜냐면 장기 투자하는 펀드에서 갖고 있었다는 거는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 얘 시가총액이 1,900억이네요. 1,900억인데 봤더니 작년에 2021년에가 330억 영업이익에 순이익은 250억 나네요. 근데 얘는 이익을 잘 보시면
2017년도에 127억, 18년도에 182억, 19년도에 237억, 20년도에 285억. 팬데믹 때도 더 올랐고, 물론 이제 팬데믹 때 얘가 수혜인 기업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끝나도 오르고, 얘는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300억 영업이익에 250억 순이익인데 시가총액이 1,900억이에요. 이런 것들이 평소에 뭔가 막 대형주가 막 움직이고 이럴 때는 눈에 잘 안 띄는데요. 이럴 때는 안전빵으로 원론 원칙으로 가자. 실적 좋은 놈 가자. 라고 할 때 이런 종목이 조금 눈에 띄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뭐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종목을 샀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고생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이 있을 때. 그런데 그런 종목을 내가 사서 소위 저는 그 장기 투자 있잖아요. 저는 대형주 장기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종목이 진짜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빠진 때 내가 사야 된다 그러면은 뭐 맨날 삼성전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을 빠질 때 사거나 아니면 이런 종목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할 때 수혜역으로 상승과 하락을 바라보면서 거래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또 얘기하는 게 예를 들은 겁니다. 지금요. 호전실업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래가 좀 실리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 호전실업이 뭐냐? 아마 여러분 다 아실 호전실업이요. 어디 있어요? 얘가 그 신발하고 스포츠 의류하고 이런 의류 판매하는 회사이거든요. 의류 쪽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얘 시가총액 1,000억 분이 안 돼요. 조그마한 회사예요. 그래서 많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얘도 보니까 기관들은 다 가지고 있고 한국투자밸류에서 가지고 또 있고 그러네요. 얘도 검증은 됐어요. 이익이 얼마? 지금 시가총액 1,100억인데 이익이 얼마큼 나냐? 이게 봤더니 작년에 이익이 200억 정도 났어요. 올해 엔데믹이 되면 팬데믹 끝나면 좀 더 늘겠죠. 의류 쪽은요. 이게 스포츠 의류니까요. 그래서 한 268억 정도 본대. 순이익은 한 160억 정도 본대. 그럼 싸네요. 그러면 지금 빠지고 있어요 또. 이거 12,500원 갖다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규모가 몇 억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살 수는 없어요. 호가가 없어요. 호가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호가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한 방에 사고 팔고가 되게 어려워서 그런 건 되게 어려운데 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5천만 원 이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실적 다 돼 있고 이제 거래 실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밑에서 사서 올라오면 팔든지 아니면 홀딩 하든지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KILX 얘기했죠. 그건 이제 올라오고 나서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요. 떨어지면 또 다시 해야 돼요. 이거요. 별로 떨어지도 않았네. 올라가고 나서 한동안 제가 이거 설명을 하고 나서는 이제 또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뭐 또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뭐 얘기했나요? 대원제약, 호전실업, 송원산업, 영풍정밀 같은 거 볼까요? 영풍정밀도 참 독특합니다. 제가 지금 종목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장이 이런 장이 돼서 이런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샘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풍정밀이라는 주식을 이렇게 봤더니 얘가 시가총액이 1,500억이에요. 1,500억이에요. 이렇게 봤더니 외국인 한 5% 갖고 있고 기관들 다 가지고 있어. 전 항상 이걸 봅니다. 얘들이 검증해 놨어야죠. 내가 검증 안 해도. 얘는 이제 기계 쪽이에요. 기계 쪽. 기계 쪽인데 실적을 봤더니 얘 실적 보세요. 분기를 보면 꾸준히 그냥 12, 27, 되게 작아. 영세해요, 사실은. 영세해요. 연간으로 봤더니, 작년에 한 85억 났고, 올해 한 100억 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유보율 좋고, 현금으로 뭐 얼마나 있을까? 현금은 한 120억인데, 뭐 썩 좋지는 않네요. 그건요. 근데 왜 제가 영풍정밀을 이렇게 보냐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아까 그 차트 볼까요? 이 영풍정밀의 거래를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옆에 있는 게 외국인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딘가 꾸준히 계속 그냥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주 베스트는 아니지만, 뭔가 이걸 조짐을 좀 보이고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정도 할까요? 예를 몇 가지만 든 건데요. 그런 종목들. 그냥 불러드리면, 그 LX 인터내셔널 있잖아요. 이걸 지금 제가 많이 지금 언제 해야 되나 맨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만, 대형주, 소형주만 얘기했으니까, 대형주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LS 인터내셔널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 옛날 LG 상사입니다. 자원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상황하고 좀 맞죠. 그래서 좀 올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말씀을 안 드리려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올라와서 직전의 고점이 지금 있어서 한번 떨어질까봐. 이거 만약에 돌파할 수도 있지만, 지금 잘못하면 고점에 물리잖아요. 다만, 왜 이런 거 봐야 되는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얘가 지금 이제 올라와서 최근의 흐름도 좋아요. 그건 뭐 현재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를 보면요. 얘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에요. 당연히 뭐 외국인 많이 갖고 있을 거고 25%를 갖고 있고 기관들을 갖고 있고 연기금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얘 실적을 보니까요. 그냥 연간으로만 볼게요. 작년에 6,500억 났어요. 순이익이 5천억이에요. 올해도 뭐 그 정도 날 거라고 봅니다. 대충. 그래서 순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나는 회사입니다. 얘가. 근데 지금 얘가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에요. 그래서 12개월 포워드 멀티플이 PER이 3.8배입니다. PBR이 0.7배고. 그러면 야 이거 연기금도 갖고 있고 얘네들 갖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개 종목들 잘 보면 연기금이라든지 국내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피델리 펀드라든지 아니면 한국 밸류라든지 이런 데서 갖고 있잖아요. 주가는 못 올라 것도 있어요. 주가는 못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걔네들이. 그러나 걔네들이 그걸 갖고 있는 장기 펀드를 갖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걔네들이 갖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은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그래서 그런 쪽에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케이스 몇 가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물려 있어서 힘들고 또 내가 뭐 옴짝달싹 못하고 뭐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힘든 시장은 분명히 맞지만 그래도 그냥 가끔 종목들을 보면서 지금 당장 움직이는 그런 것보다도 또는 차트를 보면서 거꾸로 해도 돼요. 얘 지금 요즘 왜 뜨지?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얘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네. 그리고 요즘에 좀 움직이고 있네. 그럼 실적은 어떻지? 그러면서 자기 이제 관심 종목들을 넣어놓든지 아니면 메모해서 그런 종목들을 메모해서 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 안에서 계속 제가 이 교보 방송을 하면서 전에 한번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도 있어요.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이 종목들 빠진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신규 상장 종목과 특례 종목 그리고 신기술 종목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한번 나열을 해서 쭉 한번 불러드린 적이 있었죠. 작년 말이죠. 벌써 오래됐네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아마 대부분 많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많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계속 찾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P&H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떴죠. 이거요. 이거는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또 그 중에 또 수익 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렇게 골라야죠. 뭐 고를 수밖에 없죠. 시장이 멈춰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전체 시황을 보면서 매주 뭐 제가 하는 방송을 들으시는 방법도 있고 이런저런 방송 들으시면서 전체적인 시황 흐름만 좀 판단해가면서 가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든 시장이라서 저도 기운도 많이 빠지고 별로 재미도 없어요. 요즘에요. 고민도 좀 생기고 그러는데 이번 달에 빠지는 것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기운 내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지금은 힘든 건 분명히 맞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늘 그랬듯이 또 좋은 날이 또 오거든요. 뭐 이건 그냥 희망회로가 아니고 그래요. 당장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오늘 시간이 꽤 많이 됐습니다. 1시간 25분이나 됐는데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좀 재밌는 장, 좀 좋은 장이 와서 서로 웃으면서 서로 응원해 가면서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좀 답답합니다. 빨리 오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끝났으면 좋겠네요. 저도 좀 답답한 그런 구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몸 건강히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